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페이스메이커 구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조정자, 즉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는다면 한국은 보조를 맞추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접근이었다면 이번에는 간접적이고 조율자적인 역할을 제시한 셈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일본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향후 한미일 공조 강화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전승절 행사에 북한과 러시아를 공히 초청하면서 북중러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미일, 다른 한쪽에서는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우인 노스코리아에서는 3명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일본 게이오대 니시노 주니아 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비핵화 없이 대화만 이어질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큰 위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피터 워드 박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은 애초에 대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북한의 핵은 최후의 안전장치이자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 핵보유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옵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K뉴스 팟캐스트 진행자인 자코 주이슬럿, 한국 이름 남재구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에 북한 주민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남한 국민과 해외 동포는 말했지만 정작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빠졌다는 겁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나 협력보다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에만 관심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3명의 전문가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정세를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니시노 주니아 게이오 교수님 모셨습니다. 말씀 일단 청해 듣고 후에 이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월 4일 날 출범하면서 아무래도 일본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시절부터 남북 관계, 특히 남북과의 복원,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9.19 군사분야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정부 출범 후에 실제로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반성 전지시키거나 여러 가지 이 대북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15 경사에서 그러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처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은 남북관계가 복원이 되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하고 긴밀히 건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남북 관계가 일본의 안보 환경에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처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는 북한의 유화적인 자세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책 초열이 없이 일반적으로 북한에 다가가는 것 또한 위험성도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 아무래도 일본의 관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하고 긴밀히 이 정책 협의, 이 협조를 하면서 정책을 추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지난 8월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시고 우리 이시바 총리하고 한일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긴밀한 한일 건조를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한 부분이 일본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일본의 북한 문제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여건에 있어서 한일 관계, 한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미국을 방문하기 앞서서 일본을 방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을 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일단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일본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긴밀히 건조하면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구체적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일단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니시노 준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방금 우리 니시노 준현 교수님께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 북한과 관련된 여러 그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표현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평화의 전도사가 되어서 북한과의 평화를 먼저 이끌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서 페이스메이커, 그 페이스를 조절하고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동시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는 김정은과의 그 회담 도 직접 하기를 권유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이러한 형태의 접근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평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 니시노 준야 교수님의 평가, 전반적인 일본 내각의 이시바 내각의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요인들이 뭐 정부 출범 직후 아니면은 대선 북미 관계에 대한 상당한 그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반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눈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용기를 준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 운전석에 앉아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당시에 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남북 관계 어려운 형식을 인식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현재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그 극과 간 관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아무래도 한국이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남북 관계를 타개하는 데 상당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단은 그 물꼬를 뜨는 역할을 맡기겠다. 그러한 음, 인식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녹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 혹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핵무기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으니 그러한 북한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를 이어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북한의 보유를 인정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우려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그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그 핵미사일 문제가 일본의 군사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겠으나 일본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납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핵과 관련된 문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기존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들 또는 기존에 있었던 뭐 한국의 대통령들, 일본의 총리들, 이 각 정부와는 상당히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러시아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아주 긴밀해졌고 군사 동맹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북한을 공식적인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북한은 상당히 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중에서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있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CSIS에서 기자회견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토론회 형태의 이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는 형태의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경하게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우리 한국의 진보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형태의 발언입니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CSIS에서의 발언은 당연히 뭐 북한이 가난하다라는 발언은 당연히 북한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북 대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위 그 실용주의를 내걸고 있는데 남북 관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인식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강하는가 그러한 고민을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남한 한국 스스로가 주도권을 잡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면은 그에서 볼 때 가장 큰 우려는 흔히 얘기하듯 북미 대화가 북미 간의 그 군축함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비핵화라는 거는 장기적인 목표로 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로 그 목표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담이나 협상 아니면은 대화를 할 때 그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동결,
두 번째가 삭감, 세 번째가 장기적으로 비핵화. 이 단계적인 비핵화를 말씀하시고 있고 대단히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고는 있나 그래도 그러한 단계적인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도 소위 그 엔드 스테이트, 선착점을 명확하게 이제 합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일본의 많은 안보 전문가 그리고 일본 정부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좀 방향을 바꿔서 이제 그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 관계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전승절 그 열병식에 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해서 그 둘이 함께 그 어, 열병식에 참석을 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아마 뭐 그 시진핑 주석 양쪽 옆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이 같이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소위 말해 그 중국과 러시아와 북조선,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한 자리에 서서 어떻게 보면 결속, 군사적인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인 그런 결속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텐데, 자, 만약에 이런 형태 이게 이제 현실화돼서 한다면은 그럼 이게 어떤 그 동북아시아 안보와 글로벌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중국 방문에서는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무래도 북한은 지금 현재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활발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2025년이 올해가 북한에서 그 내부 결속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해,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음, 9차 단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그 다자무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다. 아무래도 양자 관계, 양자 회담을 좋아하고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나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게 네.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예상 깨는 그런 반증이 될 텐데요. 과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그리고 추후 어떤 행동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딱 그거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간에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의 뭐 관여라든지 이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일단은 그 강대국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거기에 뭐 휘말리거나 흔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제 처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둬서 중국과의 관계를 일단 사전 조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일단은 그 북중로 삼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일 삼각관계에 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양쪽이 다 모두 합쳐서 그거를 잘 조율을 해가면 대외 관계를 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이란이라든지 다른 여러 뭐 중앙아시아 국가라든지 이제 많은 국가 수반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광경들이 펼쳐질 것 같고 동시에 예를 들면
북한과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뭐 3자 회담이라든지 이제 한국, 일본,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했던 형태의 이런 회담들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혹시 후계자로 자꾸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김주의 그 딸 김정은의 윤정의 딸 김주애도 같이 가게 될까요? 글쎄, 뭐, 동행자가 누가 될지는 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의 북한의 움직임을 볼 때, 소위 그 김주애라고 불리는 그 딸이 이 후계자로는 아주 유력한 후보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중국에 방문하게 되면은 그 후계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중국 방문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뭐 북중러 산자회담이라든지 이 그런 외교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첫 번째로 많이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9월 중국의 행사가 10월 말 한국에 있을 견주 에이펙에 앞서서 있을 일이라서 그러한 외교 일정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10월, 11월에 한반도에 어떻게 외교적인 큰 뭔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없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상상으로는 에이펙에 북한 지도자가 온다라든지, 그러한 것도, 일단은 뭐, 염두에 둬서, 뭐, 준비라든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25년 후반기가 이번에 김정은 그 위원장의 중국 열병식 참석 다자 무대 대비로 인해서 다른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쳐지게 될 에이펙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겠다는 의사를 일단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오겠다는 의사를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표명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까지 올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은 또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영국에서 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피터 워드입니다. 대통령이 맡은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밀어붙이고 전쟁 나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은 자국의 위험이라고 여기는 범위를 점점 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로는 남한은 물론 미국과도 협상 테이블도 꺼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위험해 보이고 안정을 유지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접근 방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뢰 회복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 지금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남북 기본조약을 체결해서 관계를 제도화하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구상도 독일의 사례를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교류를 북돋우고 인도적 교류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좋은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물론 특히 김여정은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한과는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정권이 누구든 상관없고 그 이유는 한미동맹과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씨 일가는 지난번에 협상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부분적 비핵화와 전면적 제재 해제를 막혀완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 뼈아팠던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비핵화 요구, 동결, 축소, 폐기 구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있어서 공조할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2013년에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했고요. 이후로 핵무기를 국가의 핵심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작은 유인책과 큰 리스크를 감안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남한과 미국에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권이 북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부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에게 핵무기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안전판입니다. 결국 한국은 언젠가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에 계속 기대는 것, 이걸 보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핵 공유, 더 나아가서 자체 핵무장까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현상 유지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만 매달리면 앞으로 한국이 반드시 내려야 할 중요한 선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살려는 것 자체가 고귀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취한 일방적인 조치에도 북한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그리고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이 그렇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끄는 건 접견 지역 주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북한도 일종의 상응 조치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평가했을 때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정원 방송까지 끊으면서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의 목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마저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실시간에 정보에 접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건 새 한국 정부 대북 정책의 큰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북한 주민 인권이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탈북자 인권 문제에서 전임 정부 기조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DMZ 이북 2천만 명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껏 쌓아온 국제적 리더십을 이어갈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NK 뉴스 팟캐스트 사회자 자커스 웨슬루트 또는 남재구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연설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5,200만 국민의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이는 의도적 선택처럼 보입니다. 해외에 사는 700만 재외동포는 포함했는데 서울 북쪽 몇 킬로에 사는 북한 주민 약 2천만 명은 제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요? 북한 주민을 청중에서 제외한 행위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화를 암묵적으로 거부한다는 말일까요?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입니다. 그러나 저의 보기에는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존속에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2년 동안
두 나라는 불안한 균형 속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화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한쪽의 본질적 변화가 오기 전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봅니다. 두 나라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음양-대조는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립 없이 공존이 가능할까요? 북한 체제는 외부의 적 없이 유지가 가능할까요? 대통령은 또 말했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남한 체제를 존중하겠다고 상호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아닐까요? 상호 인정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아닌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대화가 먼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단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입장을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과거 남북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2018년 선언들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러 차례 과거 남북 합의의 무력화를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23일 조선국방성 성명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존재한다고 보는 합의가 남아 있을까요?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이 부정한 합의를 보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 찾아가 이제 우리 여전히 부부야, 함께 사이좋게 살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북한 지도부의 의사를 먼저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 1953년 정전 이후 비무장지대 남측을 관할해 온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무장지대의 어떤 변화도 남과 북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까요?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공리공영, 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해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유엔, 미국, 유럽연합의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524 조치도 있습니다. 이런 제재가 교역과 협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제재 완화 논의 없이 협력 확대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닐까요? 평화 구축에 대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 국가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와 우호적 협력에 관심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신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남북, 미북 대화가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여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의 개입이 교착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데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까요?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8.15 연설의 반응 성명을 봅시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합의 복원 시도에 대한 거부도 분명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견해와 북한의 논평이 일부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북한과는 출발점도 목표도 다릅니다. 말하자면 같은 열차에 잠시 올랐지만 내릴 역은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남북 관계와는 조금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건 알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이 연합국의 도움 없이 독립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인 스스로만 해냈다고 말하듯 이번에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미안합니다. 요컨대 이재명 대통령의 8.15 연설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청중에서 북한 주민을 뺀 점, 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협력 약속, 9.19 군사 합의의 일방 복원 구상은 현실과 간극이 큽니다. 북한은 이미 과거 합의 불인정을 선언했고 대화 신호도 미약합니다. 상호 존중과 비핵화에 대한 최소한의 교집 합의 없으면 평화적 통일도 군사적 신뢰 회복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유엔 군사정정위원회 등 안정장치를 유지하고 인도적 교류와 실무 채널 같은 작고 검증 가능한 단계부터 재가동해야 합니다. 진정성은 인정하되 냉정한 조건 점검과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